할게요. 뭐 사실상 우리가 국어 관련해서 만약에 범위대로 정리를 한다면은, 자 일단 이거는 알고만 계세요. 우리가 어떤 범위대로만 정리를 한다면은 가장 먼저 들어갈 게 의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야 되는 게 형태소.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부터 큰 단위까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요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거 아세요? 실질 형식. 그리고 또 뭐 의존, 그 다음에 자리, 뭐 이런 거 있죠? 예,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아시면 됩니다. 모르는 건 괜찮아요. 아무튼 요런 게 있었고요. 자, 여기서 확장이 되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 요거보다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단어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 여기서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품사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구가 있고요. 뭐 절이 있고요. 문장이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요거까지는 그렇게 많이 할 일은 없어요. 문장 성분 할 때 이 절이 들어가긴 하지만 구는 많이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다루는 국어 개념에서는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후에 언어함의 체라는 그 과목에서, 그러니까 수능 과목이죠. 그 수능 선택 과목인데 거기서도 이렇게 있어요. 의문론, 형태론, 뭐 이제 통사론, 뭐 이제 문장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집니다. 뭐 이것까지는 너무 먼 얘기지만, 그죠? 네, 우리가 범위를 따지자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의문은 말 그대로 뭐냐면은 발음이에요, 발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 자음, 모음 이런 거. 여기 의문이에요. 형태소는 단어보단 조금 작은 단위예요. 단어보단 조금 작은 단위. 이를테면은 물론 하늘은 단어죠. 단어긴 하죠. 단어이기도 하고 하나의 형태소이기도 해요. 자, 조금 더 구분을 좀 쉽게 얘기하려면은, 자, 잡다라는 어떠한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작이죠. 이것도 단어죠. 그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형태소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뒤에 얘기할 거지만 뭐 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요 부분을 뭐 어미라고 하고, 그러니까 요 정도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단어는 말 그대로 품사로 나눌 수 있는 단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뭐 명사, 대명사, 수사, 아니면 뭐 부사, 형용사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뭐겠어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거예요. 뭐어로 끝나는 거. 뭐어로 끝나는 거, 사로 끝나는 거. 이게 뭔 소린가 싶죠? 그러니까 이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뭘 할 거냐? 품사부터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품사를 어느 정도 아셔야 우리가 형태소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형태소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자, 일단 품사부터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품사는 일종의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이에요. 단어를 분류해주는 기준. 아세요? 기억나세요? 혹시?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단어를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인데, 우리 기준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 형태 변화. 우리가 뭐 형태라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이 차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능. 아까 친구 얘기했던 뭐 체언 이런 거에 해당하는 애들이에요. 정확히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아니면 이 품사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 그거에 따라 기능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품사에 해당하는 의미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거 애들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품사의 기준은 3가지로 나눠진다고. 자, 형태 변화는 되게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에 따라, 변하지 않으면 불변어라고 하고요. 변할 수 있는 애들은
우리가 가변어라고 합니다. 뭐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근데 이게 아마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쵸? 뭐가 변한다는 거냐? 뭐가 변한다는 거냐? 그럼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기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변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들어본 적도 있을 거고 못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용언이라는 말이 있는데 용언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동작이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동작과 상태에 해당하는 품사가 뭘까요? 동작은 동사였고 상태는 이제 뭘까요? 예? 네, 형용사죠. 그쵸? 그럼 요거는 여기에 쭉 이어서 쉽게 동사나 형용사 이렇게 나눠지면 돼요. 자, 어떤 부분이 변하냐? 물론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이거를 얘기하다가 요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요거 먼저 얘기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얘는 품사가 뭐예요? 동사 아니고? 그치, 동사일 수는 없지. 예쁜 동작 안 되잖아. 아, 하실 수 있나요? 막 인생 내 것 가면 막 되나 막? 나도 모르게 막 나오고 그런 아니죠? 자, 아무튼 얘는 상태에 해당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면은 얘는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눠볼까? 저는 어떻게 나눌 것 같아?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뭐랑 뭐로 나눠줄까? 예쁘와 다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맞죠? 예쁘와 다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자, 요걸 잘 보세요. 자, 얘는 만약에 바뀌면은 말이 뜻 자체가 바뀌죠. 맞죠? 얘가 바뀌면 뭐 예쁘가 뿌가 막 이상한 예지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알아? 모르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바뀌어도 뜻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뜻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왜? 어떤 거란 보냐? 예쁘다, 예쁘고, 예쁘지, 예쁘지만 뭐 등등등 여러 가지로 바꿔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미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어미가 바뀌는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활용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어쨌든 간에 뭐야? 품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형태 변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형태가 바뀔 수 있는 애들이죠. 이해됐어요?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친구들은 바꿀 수 있어? 바꾸면 완전히 뜻이 바뀌어지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바꿔가지고 뭐 마늘로 바꿔봐. 자, 이거 뭐 뜻이 완전히 달라지잖아. 그러면은 안 되는 거고. 그런 친구들은 우리가 다 불변어라고. 사실 하늘은 명사기 때문에 명사는 불변어에 해당하긴 해요. 우리가 가변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여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형태가 변한다라는 부분에서 가변어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동사도 한 번만 더 해보자고요. 자, 먹다도 마찬가지. 여기 두 부분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얘가 변하면은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겠죠. 맞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 먹지, 먹고, 먹으니 등등등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동사와 형용사는 변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넘어가서요. 자, 기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선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4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체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식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독립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언은 말 그대로 이제 단어에서 혹은 문장에서 주된 기능을 하는 거야. 몸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몸체자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그냥 얘가 어떤 품사가 있는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명사, 그 다음에 대명사, 수사라는 게 있습니다. 명사는 아실 거예요. 그쵸? 말 그대로 사물의 혹은 어떤? 보통 사물의 이름이라고 보시죠? 그죠? 맞죠? 자, 대명사는 혹시 뭐였죠? 기억나세요? 대명사? 대신, 그죠? 뭔가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명사를 대신하는 명사를 우리가 대명사라고 하죠. 꼭 기억나세요? 자, 그럼 수사는 뭘까? 수사 뭘 것 같아요? 네? 첫째, 둘째. 자, 말 그대로 숫자와 관련된 건데, 이건 뭐 조금 더 뭐 디테일하게 가자면은, 양과 관련된 양수사가 있고요. 순서와 관련된 서수사가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숫자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만 얘네의 특징이 이제 뒤에 좀 언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식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예요? 뭔가를 꾸며준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꾸며준다고. 그럼 무엇을 꾸며주느냐에 따라 나눠질 수가 있겠죠. 자, 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식원 같은 경우는 관형사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형사는 주로 뭐를 수식해주냐면은 체언을 수식해주고요. 부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수식해주긴 하지만 우리가 주로 용언을 수식해줘요. 예를 들어서 자, 새해 같은 경우도 이 새가 얘를 꾸며줍니다. 얘는 명사입니다. 네. 그럼 얘가 관형사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자, 요거 하나만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은 마치 얘네들이 얘를 꾸며주는 꼴로 나타나긴 합니다. 맞죠? 맞아요? 근데 아까 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는 그냥 말 그대로 관형사인데, 자, 얘는 품사가 좀 달라요. 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지금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형용사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헷갈려요. 왜? 딱 봐도 명사 꾸며주는 것처럼 생겼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우리가 얘를 관형어라고 하거든요. 관형어도 말 그대로 체온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품사로 따지면 결론적으로 의미를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품사론 형용사가 맞지만 문장 성분으로 보면은 관형어예요. 네,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근데 왜 관형어인데 품사는 형용사냐? 잠깐 얘기를 해주면요. 관형사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요런 꼴입니다. 네. 처음 들어볼 거예요. 용언 어간. 그러니까 아까 어간 잠깐 여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쪽이 어미고 뭐 여기가 어간이라고 뭐 잠깐 얘기한 건데 지금은 일단 모르셔도 괜찮아요. 일단 뭐가 있었냐면은 용언에 어간이라는 말이 들어갔고요. 근데 어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미가 합쳐져야 되잖아요. 맞죠? 어미가 합쳐져야 되는데 자, 용언 어간이 일단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근본이 분명히 동사 아니면 형용사예요. 얘는 품사가 근본이. 근데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되냐? 관형사형 어미라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뭐형 어미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형이 뭐냐면요,
이 품사의 역할은 가능하게 해주는 어미예요. 근데 다만 뭐는 안 바뀌냐면은 품사가 변경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만 일단 지금은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의 품사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괜찮아? 좀 어려우신가요? 다시 얘기해 줘. 진짜로?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네, 오케이. 자, 품사 변경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얘는 관형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의미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뒤에서도 한번 언급을 할 건데 뭐 그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가 합쳐진 거냐? 새 롭이라는 부분에서 그냥 니은이 합쳐진 거예요. 요거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빠졌는데 헷갈릴 만한 포인트가 여기서는 조금 많아서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자, 부사. 부사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로 용언을 꾸며준다고 했어요.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다른 친구들도 꾸며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주로 용언이라니까 주된 것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직 뭐 많은 것들을 넣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자, 이를테면요. 그럼 용언을 수식한다는 얘기는 뭐 용언 하나만 갖고 가보자고요. 자, 여기 먹다 한번 갖고 가보자. 자, 여기 꾸며준다 하면 뭘 넣어볼 수 있을까요? 빨리 먹다 되죠? 맞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빨리라는 부분이 얘를 수식해주고 있죠. 요거 이해됐어요? 자, 근데 얘 말고도 또 꾸며주는 것들이 있는데 또 뭐가 있냐? 이게 주로 많이 쓰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네도 꾸며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도 꾸며줄 수가 있어. 부사가 어떻게 꾸밀까? 빨리를 꾸며주는 경우가 있을까? 더 빨리요. 더 빨리도 되고 또 매우 빨리. 우리가 매우 먹다 안 되잖아. 매우 먹는 거 돼요? 안 돼요, 그죠? 매우라는 친구가 이제 뭘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얘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다른 부사어도 꾸며줄 수가 있어요. 뭐 그 외에도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관형어라든지 뭐 문장 정체를 꾸며주는 기능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주된 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좀 이제 기억이 나는 부분이야, 이거? 혼자서 좀 하셨나 보네요? 1학년 때? 1학년 때 한 걸 2년이 지났는데 기억을 하신... 넌 왜 기억 못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요? 대충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여기에요. 관계형 부분. 이 관계란 말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관계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얘기거든요. 좀 어렵습니다. 문법적 관계에 해당한다는 건데, 근데 이 얘기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얘는요, 이 관계나 의미랑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자, 우리가 말 그대로 의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인 의미가 뭐야? 그러니까 의미 자체의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말 그대로 뭐예요? 영어로 mean에 해당하는 그럼 또 어휘적인 의미,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이거예요. 어휘적 의미예요.
자, 근데 이제 문법적 의미 혹은 문법적 관계가 뭐냐라고 이제 하냐면은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문장 성분을 구분해 주거나 띄어쓰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관계형이라는 거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품사가 뭐냐? 조사예요. 조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주로 어디서 나오죠? 어떨 때 쓰죠? 어떨 때 쓸까요? 조사. 이렇게 말하면 이제 조금 혹시 아세요? 그쵸, 이제 문장들이 문장 성분으로 나누어질 때 쓰일 수 있는 애들이 조사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보면 우리 문장 성분은 아마 대충 기억하실 거예요. 얘가 주어고요. 얘가 목적어고요. 얘가 서술어일 거예요. 맞죠? 그리고 얘네를 각각 나눠주는 요런 친구들을 우리가 조사라고 합니다. 네, 얘네들은 조사라고 해요. 자, 일단 문장 성분을 구분하게끔 만들어줬죠. 그쵸? 얘는 주어가 되게끔 만들어줬죠. 맞죠? 얘는 목적어가 되게끔 만들어줬죠. 그죠? 그리고 조사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뭐가 발생해요? 띄어쓰기요? 발생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딱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앞에를 잘 보세요. 자, 얘는 품사가 뭘까요? 품사가 뭐예요? 네, 대명사, 그죠? 체언. 얘도 명사, 체언에 해당하는 거죠. 조사라는 친구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 체언 뒤에 붙어요. 반드시 체언과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럼 앞에 체언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조사와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까지 아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기본적인 기능만 말씀드리면 체언과 결합해서 요러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독립어는 말 그대로 독립적인 어떠한 기능도 하지 않고 그냥 독립적으로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요거에 해당하는 품사도 감탄사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요. 여보세요? 도 감탄사예요. 야, 안 써도 그만이잖아요. 봐요, 전화 받을 때 꼭 여보세요 써요? 아닌가? 내가 좀 너무 그런가? 자, 무슨 일이야? 여보세요 꼭 안 써도 되잖아요. 네. 그리고 여보도 감탄사입니다. 자기 여보,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런 것도 다 감탄사에 해당해요. 얘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안 나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품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개괄적으로 나눠진다고 하면은 요렇게 나눠져요. 네, 요렇게 나눠져요. 자,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 이외에 더 디테일한 얘기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왜? 일단 여러분들이 요게 있다는 것부터 또 기억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자, 이제부터 다시 책을 볼게요. 네. 근데 친구는, 지환이는 지금 책 안 봐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긴 해. 요거 일단 기억하고 계시고 그냥 볼게요, 일단. 3페이지 보시면요. 자, 명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명사. 사람이나 사람의 이름, 뭐, 이거는 뭐 크게 될 거 없고요. 자, 1번 보시면요. 뭐가 붙을까요? 뭐가 붙어서 격표시가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얘가 뭘까요? 조사죠. 얘가 조사예요. 네. 조사가 붙어 격표시가 이루어진다. 근데 방금 격표시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뭐냐면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오면 친구 가라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가라는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격조사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 전에 조사의 종류 중에 격조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격조사는 말 그대로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장 성분에 자격을 주어주는 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친구 가에서 이 가라는 친구가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장 성분으로. 주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얘가 주어죠. 그죠? 친구가 뭐 밥을 먹다라고 했을 때 쳐도 얘가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가라는 친구가 붙어서 주어가 된다. 그럼 우리는 격조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만 떼와서 주격조사로 갖고 가시면 돼요. 그럼 이를테면 이거야. 자, 여기서 하나 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밥을 이라고 한다고 봤을 때도 자, 얘가 아까 성분이 뭐랬죠? 문장 성분이? 목적어로 했죠. 그쵸? 그럼 목적어니까 얘는 이 을이라는 친구는 그럼 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따와서 목적 격조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어만 빼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명사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용어의 수식. 제가 그 관용어 얘기했잖아요. 관용사를 얘기하면서 관용어도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맞아요? 맞죠? 자, 그럼 요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관용어도 한번 다뤄는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관용어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표현되는 방식이 세 가지예요. 관용어라는 친구. 얘는 참고로 어로 끝나니까 문장 성분이겠네요. 그쵸? 맞죠? 보통 사로 끝나면은 단어에 해당하는 품사고요. 어로 끝나면 문장 성분에 해당합니다. 자, 얘는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첫 번째는 관용사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용언의 어간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아까 요것도 잠깐 설명했었죠. 모모형 어미는 일단 특정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어미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자, 요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좀 응용을 해볼 거예요. 자, 체언에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체언에 뭐가 결합하면 관용어가 될까? 자, 요거 한번 추론해보세요. 뭘 것 같아요? 체언 뒤에 뭐가 붙는다고 했죠? 네? 뭐라고요? 조사가 붙는다 했죠? 맞죠? 그러면 관용어가 되게끔 하는 조사는 뭘까요? 자, 방금 주어가 되게끔 하는 조사는 주격조사라 했어요. 목적어가 되게끔 만드는 조사는 목적격조사예요. 그럼 관용어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조사는 뭘까요? 응용하면 돼, 그냥. 관용격조사예요. 체언이 들어갔으니까 조사가 들어가겠죠? 근데 관용어가 되게끔 만들려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격조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관용 격조사. 그래서 얘는 우리가 관용격 조사 중에 의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그냥 연결하시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요 세 개 다 구현해서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친구가 좀 상당히 좀 패륜을 저지르는데 미친놈. 아무튼 자, 우리가 이 기반으로 했을 때 자, 요런 포인트가 있고요. 요 포인트가 있고 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요 세 개 중에 각각 하나씩 대응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 요거는 뭘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죠, 그쵸? 얘가 뭐야? 잘생기다. 용언이죠, 그쵸? 다까지 해서 어간인 기까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니은이 들어간 꼴이에요. 이게 지금 요 두 번째 거. 자, 이게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이번엔 뭐예요? 체험 플러스 의네요. 관용적 조사죠. 얘가 지금 3번.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관형사. 그래서 얘는 몇 번? 얘는 1번. 근데 얘도 꾸며주는 게 얘고요. 얘도 꾸며주는 게 얘네요. 맞죠? 그리고 얘도 여기 나라는 치원을 꾸며주고 있네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는 건 이 세 개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괜찮아? 아니 뭐 아니셔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셔도 돼요. 괜찮아요. 살짝 애매하다 싶으시면 물어보셔도 돼요.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해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건 뭘로 보시면 돼요? 친구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뭐 복수를 취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뭐 명사에서도 자 그 보통 명사랑 고유 명사 말고요. 자립의존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자립을 여부로 한다고 하면은 혼자 써도 되는 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애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혼자 쓰는 애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자, 근데 밑에 의존명사는 자, 얘는 혼자 쓸 수가 없다고 하니까 자, 여기서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 명사가 혼자 못 쓰면 얘를 꾸며주는 애가 있으면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쵸?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줘요? 그거 영어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영어에서 형용사 명사 꾸며준다고 하잖아. 맞죠? 사실 저 이거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영어를 하시다가 국어를 하면 헷갈리는 부분이 이겁니다. 영어에서 말하는 형용사는 뭐 보통 이런 거죠. 보통 요런 것들이 형용사죠. 맞죠? 영어에서 하는 경우. 자, 우리 이거 그대로 봤을 때 이거 뭐였어요? 얘예요. 얘라고요. 아니 이거는 영어를 쭉 하시다가 국어를 처음 하시면 뭐 당연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앞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영어로 얘기하자면 영어에서 말하는 형용사는 관형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어에서의 형용사라고 할 거면은 이렇게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영어랑 좀 헷갈립니다. 네. 이해되세요, 이거? 그럼 여기서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명사를 꾸며주는 관용어가 있어야 된다. 친구는 일단 그냥 저거만 두시고요. 제가 이제 이따가 끝나고 다시 뽑아드릴 테니까 뭐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채워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요. 자, 대명사라는 친구는 말 그대로 우리가 대신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쵸? 얘도 똑같아요. 조사가 붙을 수 있죠. 얘도 어차피 체원이니까. 됐죠?
그래서 그녀를 했을 때 이 를이 목적격이라고 했잖아. 목적어로 만들어주는 조사라고 했어요. 목적어에 자극을 주는 조사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관형사의 수식. 이것도 똑같죠? 맞죠? 근데 여기서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형어의 수식은 받을 수 있지만 관형사의 수식은 받을 수가 없어요. 관형어랑 관형사는 엄연히 범위가 다르다고 했었어요. 그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새 글을 어떻게 만드는 게 뭔 소리야. 차라리 새로운 글을 만났다라고 하면 좀 얘기가 되죠. 그죠? 단순히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는 없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어요. 자, 다시 한번. 자, 명사는 누구의 수식을 받는다고? 관형사는 아닙니다. 관형어로 봐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관형사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대명사는 더욱더 그렇고요. 자, 대명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1인칭, 2인칭, 3인칭 이거는 뭐 이제 아실 거고요. 아마 영어 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영어 하실 때. 자, 근데 여기서 미지칭과 부정칭만 한번 해볼게요. 이거 부정칭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미지칭과 부정칭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를테면 이런 거야. 자, 모르는 사람이냐,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냐. 이건 어떤 상황을 기준으로 볼 수 있냐면은, 자, 미지칭은 이런 경우야. 내가 집에 혼자 있어. 자, 근데 갑자기 딱 초인종이 딱 띵동띵동 해.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뭐라고요? 누구세요?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죠. 근데 자, 부정칭에서도 똑같이 뭘 쓰는 경우가 있다? 누구를 쓸 수 있어요. 어떤 경우? 자, 여러분들이 딱 집에 잘 가고 있는데 뭐지? 뭐지? 자, 집에 잘 가고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앞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쌩까고 지나가? 아, 그죠. 요즘 이제 정서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해봅시다. 아니, 정의의 사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 일단 신고를 해야 되죠. 신고를 하기 전에 이제 뭐 해야 돼? 대략적인 조치를 취해줘야 되죠. 조치를 취하면서, 여기 누구 신고 좀 해주세요. 사실,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보통 다들 이렇게 구경하러 다 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거기에서의 누구는 뭐예요? 우리가 얘네를 모르지는 않아. 그러니까 얼굴이 다 있어. 근데 너무나도 많아. 누군지 모른다면 여기선 뭐라고 봐야 되냐면은 따로 딱히 정하지 않은 경우예요. 딱히 정하지 않은 경우. 저기 신고 좀 해주세요. 그럼 이 저기도 부정칭인 거지. 그죠? 여기 누가 신고 좀 해주세요. 했을 때 누가도 부정칭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상황이 다릅니다. 이건 아예 모르는 상황이고, 미지칭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부정칭은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이렇게 아무나 선택해야 될 때. 그냥 선택한다면 그냥 딱히 누구를 선택하지 않고 이게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요런 차이. 힘드세요? 이해되세요? 괜찮아? 안 괜찮아? 아, 요거 좀 어려워? 조금 어려워? 그러네요. 자, 오늘은 좀 문법을 좀 더 많이 할게요. 제가 저번 주에는 문법 없이 갔으니까 오늘 풍산 하나 끝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네. 근데 뭘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1시간이 지나가 있었네. 네. 조금 더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뭐 1시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1시간 20분 하고 한 20분 쉬고 이렇게 하거나. 조금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이왕 지나간 거? 자, 그 다음에 수사 쪽으로 넘어가시면요. 자, 말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특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사가 붙을 수 있다. 그쵸? 이거는 원래 체온 자체의 공통적인 특성이었죠? 맞아요? 아, 지금 6페이지 보고 있어요? 6페이지, 그 다음에, 자, 요거 한 번만 보자고요. 자, 밑에 하나, 애 같은 경우, 우리 애도 뭐라고 돼 있어요? 부사격이라고 있어요. 그럼 얘 뭐가 되는 거야? 문장 성분으로? 그러니까 문장 성분으로. 부사격이니까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 셋이다 같은 경우도 옆에 이다라는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서도 뭐라고 되냐? 서술 격조사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셋만 보시면 뭐야? 수사인데, 이다라는 친구가 들어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서술어로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거 좀 어려우신가요, 이건? 고민? 괜찮아? 아니야? 자,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나왔을 때 일단 얘는 뭐라고 했어요? 수사라고 했었죠? 맞죠? 그리고 자, 이다라는 친구가 자, 우리 그 전에 격조사가 뭐라고 했어요? 격조사가 문장 성분에 자격을 주어주는 조사라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주어가 되게끔 하는 조사는 주격조사라고 했었어요. 그쵸? 목적어가 되는 경우에는 목적격조사. 자, 그럼 부사어는 부사격조사라고 된다고 했죠. 부사어가 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조사예요. 그럼 자, 얘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은 서술 격조사라고 했죠. 그럼 얘는 문장 성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서술 격조사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뭐가? 이 친구가.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괜찮아? 그게 좀 헷갈리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수사에서 종류도 두 가지입니다. 양수사와 서수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양수는 말 그대로 양을 나타내는 거. 하나, 둘, 셋, 넷 이런 것들. 그러니까 친구가 얘기했던 아까 보민이가 얘기했던 첫째, 둘째, 셋째는 서수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자, 여기 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사와 수관형사의 구분. 야, 요거는 제가 따로 한번 적어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지워도 괜찮을까요? 자,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거예요. 수사는 지금 알겠는데 그럼 수관형사라는 건 대체 뭘까요? 얘는 뭘까? 그냥 심플하게 품사로만 놓고 보면 얘는 뭐야? 결론적으로 관형사죠. 얘는 그냥 관형사입니다. 별 어려울 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뭐냐면은 관형사 중에 수의 기능을 하는 관형사를 수관형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거창하게 뭐 이런 종류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근본만 보시면 얘는 수사고 얘는 그냥 관형사예요. 얘를 구분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맞추기는 아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같이 다뤘던 내용에서 나오는 부분이긴 해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은 어떤 부분이 어떤 품사가 한쪽에는 붙을 수 있는데 한쪽에는 붙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배운 걸 기반으로 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뭐가 붙을 수 있을까? 어떤 데는 뭐가 붙을 수 있고 어떤 데는 뭐가 붙을 수가 없어. 좀 어려우신가요? 자, 조금 더 힌트를 드릴게요. 자, 수사는 참고로 뭐야? 체온이에요. 체온에 뭐가 붙을 수 있죠? 그래, 방구구잖아요. 그죠? 자, 얘는요, 어쨌든 간에 체온이기 때문에 뭐가 붙을 수 있다. 조사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붙을 수 있을까? 안 돼요. 얘는 조사가 붙을 수 없습니다. 얘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쪽이 수사고요. 이쪽이 수관형사예요. 자, 아까 뭘 한번 연결시키면 된다 그랬죠? 조사를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이를테면은 김밥 하나만 가능하죠. 김밥 하나만 가능하죠. 자, 그럼 여기다 결합을 해볼까요? 김밥 한만, 뭔 개소리야. 김밥 한만 줘, 이거 돼? 안 돼요. 그쵸? 얘는 조사가 결합이 가능하고 얘는 조사가 결합이 불가능해요. 왜? 근본적인 품사로 따졌을 때 얘는 재원이니까 가능한 거고 얘는 관형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자, 같은 수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야? 조사의 결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대신 여기에서 조사가 붙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요? 얘도 붙을 수 있고 얘도 붙을 수 있고 얘 체원 아니야? 얘도 체원이지. 얘도 붙을 수 있죠? 그쵸? 뭐 얘를 쓸 거라면 사실 여기다 쓰는 게 조금 더 적합하죠? 왜? 얘는 묘니까 명사니까 그죠? 잠깐 자, 이거는 명사인데 무슨 명사일까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것들을 응용하시면 됩니다. 무슨 명사일까요? 얘는 혼자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의존명사예요. 자, 근데 제가 의존명사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 얘는 반드시 혼자서는 못 쓰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꾸미는 친구가 필요해요. 그 친구가 뭐라고? 그렇죠, 관용어. 관용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까지 확장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방금 제가 여태까지 했던 거를 다시 말하는 건데도 사실 아직까지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사실은 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얘기했을 뿐인데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얘가 어떤 성분이었는지 그거를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의존명사는 반드시 누구의 수식이 필요하다. 관형어의 수식이 필요하다. 이해됐어요? 주현이 괜찮아? 네. 안 괜찮으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개념의 말이 조사를 취한다. 뭐 조사를 취하지 않고 다르면 오는 체언을 수식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갖고 가시는 것보다 조사가 결합되냐 안 되냐 이거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지금 관형사 얘기한 김에 9페이지에 있는 거 좀 볼게요. 9페이지에 있는 부분. 자, 지원 어차피 우리 이거 얘기하는 거라서 그냥 정리만 잘 해주면 돼. 괜찮아. 자, 관형사 얘기가 나온 김에 다시 얘기하면요. 자, 이렇게 나와있죠. 체언 앞에 놓여서 뜻을 분명하게 한정한다. 이게 한정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어떤 뜻을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뜻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그냥 옷과 새 옷은 엄명히 다르잖아. 옷은 새 옷도 있을 수 있고 헌 옷도 있을 수 있고 뭐 낡은 옷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러한 의미를 한정한다는 의미가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와 결합할 수 없어요? 자, 방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뭐와 결합할 수 없어요? 그렇죠. 조사와 결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만 알면 되냐? 조사는 기본적으로 체험과만 결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면 그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갈 수가 없다.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이런 말을 좀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띄어쓰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띄어쓰기라는 건요, 보통 뭘 기준으로 하냐면요, 한글 맞춤법에 있는 말이지만 아직 여러분은 본 적은 없을 겁니다.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띄어쓰지 않는 경우 딱 하나 있었죠?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 그거 빼고는 다 뭐야? 띄어써야 돼요. 이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라는 얘기를 했을 때요, 정확한 단어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자립이 가능하고, 이거는 책이 없는 거예요. 책이 없는 거예요. 자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분리가 가능한 말의 단위라고 해요. 자립이 가능하고 분리가 가능. 두 가지 포인트로 봐야겠죠. 자립, 분리. 자, 자립은요, 뭘 제외하고, 조사 제외하고 모두가 자립이 가능합니다. 품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해요. 물론 명사 중에서도 의존 명사는 자립이 불가능하겠죠. 그런 예외적인 것 제외하고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됐니? 이거? 혼자 쓸 수 있어요. 얘 빼고요. 조사 빼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는데, 분리가 가능하다는 부분은 요거는 only 뭐에 해당하는 것만? 조사에 대한 것만. 그쵸? 조사는 분리가 가능하죠. 띄어쓰기 할 수 있잖아. 조사 오면 무조건 띄어써야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문장 성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 분리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조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얘네들은 나머지 품사에 해당하는 얘기고, 얘는 조사만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단어의 정의를 얘기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뭐가 가능하다? 자립이 가능하다. 됐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이 나왔죠?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성상관형사라고 나와 있는데, 지시관형사는 뭐야? 우리 지시대명사 생각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연결이 되시겠죠? 그쵸? 자, 여기선 대신 지시관형사니까 얘 뒤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명사가 들어가야겠죠? 그죠? 이 물건, 그죠? 이 물건. 그 연필,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이제 지시대명사 같은 경우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지시대명사. 자, 여기 잠깐만 다시 넘겨볼게요. 어디 있냐면 5페이지 잠깐 걸쳐 놓으세요. 자, 형태가 똑같습니다. 형태가 똑같아요. 사물대명사, 처소대명사 이렇게 있는데 이, 그, 저, 이거, 그거, 저거 이렇게 나와 있네. 얘네랑 지시관형사의 차이는 뭘까? 우리 아까 했던 거 똑같이 생각하면 돼. 수사와 수관형사 생각하시면 똑같아. 조사를 넣을 수 있냐 없냐로 나중에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성상관형사라는 부분인데, 이 성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상태를 꾸며주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상태에 해당하는 형용사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새 집, 뭐 새 옷, 헌 옷, 첫 사랑, 온갖 물건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얘는 관형사이지 얘는 형용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형용사랑 관형사 많이 헷갈리신다고 했죠. 그 다음에 수관형사는 아까 제가 언급드린 부분이
자, 부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주로 용언이나 뭐 문장 전체 그리고 그거 말고도 부사어를 꾸며주기도 하고 자,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자, 아까 부사어를 꾸며주기도 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관용어를 꾸며주기도 해요. 이를테면은 뭐 이런 거죠. 관용어를 꾸며준다고 했을 때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도 그쵸? 얘가 결론적으로 관용어니까 그죠? 얘를 꾸며주기도 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3번 보시면요 요게 빠져 있어요. 자, 너무 좋다랑 너무도 좋다. 자, 뭘 취하기도 하냐면요 그 친구는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보조사라고도 합니다. 보조사. 자, 우리가 이랬었잖아요. 조사는 기본적으로 뭐랑 결합한다 했었죠? 체언이랑 결합한다 했었잖아요. 근데 보조사라는 친구는 다른 성분과도 결합이 가능한 애예요. 얘는 말 그대로 보조사라는 친구만 그래요. 보통 보조사라는 친구가 누가 있냐면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얘는 의미를 부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얘는 어떤 성분이든 결합이 가능해요. 그건 조사 정리한 부분들을 옆에 적어주시면 좋겠죠. 자, 그냥 알고 계시면 된다. 뭐 부사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부사의 기능만 아시면 되는 거니까. 부사의 기능은 어쨌든 저런 거를 꾸며준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이제 조사라고 돼 있죠. 조사 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조사 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국어랑 영어를 제일 힘들어하는 포인트, 헷갈려하는 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처럼 형용사의 차이, 그죠? 영어로는 형용사인데 우리 국어로는 용언에 어감 플러스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간 꼴. 그 경우와 두 번째는 영어에는 조사가 없죠. 그렇죠? 조사가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조금 힘드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조사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를 가지지 못하지만 단어로 취급한다. 제가 아까 단어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립이 가능하고 분리가 가능한 말의 단위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조사를 어떤 거에 연결시켰어요?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 했죠. 그러면 얘는 혼자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자립성을 가지지 못하지만 단어로 취급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활용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활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용언 얘기했을 때 뭐가 바뀌었었어요? 어미가 바뀌었었죠. 맞아요? 네, 어미가 바뀌어지는 그 형태를 활용이라고 하는데 조사는 활용하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서술격 조사는 제외. 서술격 조사는 제외라고 돼 있어. 옆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단은 제외. 왜 그러겠어요? 서술어 자체가 우리가 뭘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용언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술은 보통 동작 아니면 상태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되고요. 자, 3번.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체언에 결합하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조사는 체언에 결합하지만 부사나 용언 다른 조사에서 결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얘네가 가능한 애가 뭐라고요? 얘예요. 얘가 다른 성분의 결합이 가능한 애라는 거였어요. 기본적으로는 체언의 결합이 가능합니다. 자, 조사도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에 같이 했던 격조사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방금 언급했던 보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설조사라는 게 있어요. 자, 격조사 아까 제가 뭐라 했었죠? 뭐를 만들어주는 조사? 뭐였죠? 뭐였죠? 격조사. 그거 우리 뭐라 했죠? 문장 성분이라 했죠, 그쵸? 얘는 다시 한번 문장 성분에 자격을 만들어주는 조사를 우리가 격조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종류가 격조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있죠.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문장 성분에 자격을 가지게끔 한다.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문장 성분 생각하시면은 각각에 해당하는 격조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이, 가, 깨서 이런 친구는 주격조사. 그 다음에 을을 아까 했었으니까 목적 격조사. 그 다음에 복격조사는 이거 보어 혹시 기억나세요? 보어? 보어 뭔지 아세요? 그래도 보충하는 문장 성분입니다. 그쵸? 그래서 보통 보어가 나왔을 때 그 뒤에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의 경우에만 보어가 가능해요. 거기도 있죠. 나는 중학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되다 아니다. 요 두 가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보어가 될 수 있게 하는 격조사. 그 다음에 서술 격조사도 마찬가지 서술어가 될 수 있게 하는 조사. 그리고 관형 격조사도 아까 얘기했죠. 관형어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조사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부사격조사 같은 경우도 얘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부사어가 되는 거죠. 그쵸? 맞죠? 부사어. 자, 그 다음에 혹격조사는 들어본 적 있을까요, 혹시? 혹격조사는 말 그대로 이겁니다. 누군가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그러니까 혹격조사 들어간다는 건 누군가를 부른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거기서 보면 뭐예요? 혜경아 이게 해야죠. 누굴 부르는 조사예요. 이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격을 주어주는 조사를 격조사라고 합니다. 자, 보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네,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조사이다. 특별한 뜻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의미를 부가하는 기능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한정이라고도 하는데 한정.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경우는 지금 어때요?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죠. 나만 밥 먹는지 나도 밥 먹는지 아니면 누군가랑 같이 먹는지 이거 모르는 거잖아. 그쵸? 자, 근데 이제 보조사가 들어간다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만 나도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런 데 해보자고요. 그럼 이러면은 얘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얘는 한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잖아. 의미의 범위가 좁혀지죠. 맞죠? 그 의미의 범위가 좁혀진다는 뜻에서 한정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그리고 보조사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는데 다른 성분들과도 결합이 가능하다 했어요. 반드시 체험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조사끼리도 결합이 가능하고요. 형용사나 뭐 동사가 들어가도 가능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접속조사라는 게 있는데 얘는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말 그대로 접속이 뭐야?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접속조사예요. 그럼 말 그대로 자, 그럼 이게 있어야 돼. 두 가지의 대상이 있어야 돼. 자, 두 대상을 연결시켜주는 조사를 접속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와과 같은 경우는 연필과 종이를 가져오너라 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대상이 뭐가 있는 거예요? 연필과 종이 두 대상이 동시에 존재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떡에 고기에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가지 대상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수종이랑 실화랑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다 두 가지의 대상이 존재하죠. 이해됐어요, 이거? 자, 하나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것도 접속조사랑 다른 조사랑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렇게 하자. 네, 여기 똑같이 했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의 차이가 뭘까요? 자, 접속조사는 일단 뭔지 가늠이 가십니까?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그쵸? 두 대상을 연결시켜준다 했으니 이 부분이 연결이 되기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접속조사가 돼요. 근데 얘는 좀 달라요. 자, 여기서 얘가 먼저 주어가 끊어졌죠?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거 기준으로 보면은 얘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이라는 걸 졸려요? 눈 감으시던데. 저 눈이 아프네요. 자, 결혼이라는 건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안 되죠? 뭐 이렇게 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말 자체가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이에요. 왜? 얘 빼면은 안 되잖아. 맞죠? 얘 빼면 말이 안 되잖아. 철수는 결혼했다. 그냥 단순한 사실적시라면 몰라도 결혼이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혼자서는 못 씁니다. 그럼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친구를 우리가 뭐 언젠간 얘기할 거지만 필수적 부사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들어는 봤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뭐냐면은 얘는 결론적으로 부사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얘는 여기에서의 와는 똑같은 형태지만 얘는 접속조사이지만 얘는 그럼 뭐예요? 부사어를 만들어주게 할 수 있는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점 아시겠어요? 얘는 말 그대로 대상을 연결시켜줬기 때문에 접속조사가 되고 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는 부사격 조사가 됩니다. 이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사실 조사 부분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히실 겁니다. 이제 좀 많이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7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7페이지. 그 정리되시면 바로 7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다 되셨나요? 자, 이제 이걸 할 때가 됐습니다. 동사와 형용사를 할 때가 됐어요. 동사, 형용사. 자, 우리가 동사랑 형용사를 우리가 합쳐서 뭐라 했었죠? 용언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용언이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말 그대로 동작이라 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형용사는 상태라 했었어요. 여러분들 의미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도 동작이냐 상태이냐에 따라 동사랑 형용사를 나눠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아까도 우리 용언 얘기했을 때 어간이라는 부분과 어미로 나눠진다고 했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어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용언 내에서 자, 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실질적인 뜻이 존재합니다. 실질적인 뜻. 아까 먹다에서의 먹 같은 경우 먹는다라는 어떤 실질적인 뜻이 존재하는 거죠. 예쁘다에서의 예쁘도 마찬가지. 예쁜다, 예쁘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뜻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간이라고 불리고요. 어미 같은 경우는 반대로 뭐가 가능하다고요? 변화가 가능하다 했어요. 그죠? 변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변한 애들이고, 얘네들을 어미들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었냐면은 활용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용언의 활용이라는 것은 어미가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거네요. 그쵸? 자, 변하지만 얘는 다시 얘는 실질적인 뜻이 없는 친구들이죠. 맞죠? 언제든지 얘는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얘 때문에 용언이 뭐가 되는 거야? 가변어가 되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애들이라고 규정짓는 이유가 요거 때문인 거예요. 이거 이해됐어요? 자, 이제 쭉 이어서 자, 동사 특징. 자, 주로 뭐뭐의 기능을 한다?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서술어의 기능. 자, 두 번째. 높임법을 가질 수 있고 시제를 동반할 수 있으며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결합할 수가 있다는 건 아까 그 조사 뭐가 있었어요? 뭐 서술격 조사나 뭐 보조사들이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였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 부사랑 아까 같이 연결시켜 주시면 부사의 꾸밈도 마찬가지로 받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동사의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자동사 이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자동사와 타동사. 자, 뭐의 여부로 볼 수 있다 했죠? 목적어의 여부. 목적어가 필요 없는 친구는 자동사. 그렇지 않는 경우는 타동사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 예를 보시면 새가 난다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목적어가 필요합니까? 그쵸? 필요 없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새가 하늘을 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목적어가 있었죠? 그렇다고 얘가 타동사예요? 그건 또 아니죠. 네. 목적어가 없어도 될 수 있는 친구들을 자동사라고 하고, 반대로 타동사는 무조건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냥 요런 것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럼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은 8페이지에 있는 거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동사나 형용사 자체가 정의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 자, 얘네들을 구분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이 가능할까? 자, 첫 번째,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명령형은 알 거고요. 청유형이 뭐죠? 청유형? 청유형이 어쩔 때 쓰는 거 아세요? 처음 들어봐요? 부탁, 제안 할 때 쓰는 게 청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자 이런 거예요. 자, 요거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사는 쓸 수 있는데 형용사는 쓸 수가 없대요. 이 여부로도 알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야, 자, 물건을 사라. 가능하죠? 그죠? 물건을 사자. 가능하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자, 형용사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뭐야? 예뻐져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될 수도 있죠. 왜 그래요? 뭐 저 압구정 이런 데 그냥 압구정 이런 데 가시면 너 예뻐져라 하면서 막 내가 돈 막 이렇게 막 돈 막 주고 막 이렇게 아니 원래 안 돼요. 장난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형용사는 명령형과 뭐가 안 된다? 청유형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 야, 잘생기자는 가능할까? 잘생겨라 가능할까? 가능해요. 잘생기다는 동사입니다. 참고로. 네. 잘생기다는 동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잘생긴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한다든가 운동을 해서 살을 빼든가 그런 동작 자체를 우리가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검색해봐도 잘생기다가 동사로 나와 있어요. 진짜요. 나중에 검색해보세요. 동사입니다. 원래 형용사로 됐었는데 이게 국립국어원에서 동사로 바뀌었어요. 잘생기는 행위가 있으니까. 이쁘다는 형용사인데 잘생기다는 동사예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명령형과 그 청유형이 안 된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현재 시제로 변경이 형용사는 불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동사에서는 먹는다 되죠? 근데 자, 형용사로 예쁜다 돼요? 예쁜다? 안 되죠. 예뻤다는 되죠. 근데 예쁜다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말이 있어요. 현재 시제 관형사형 전성. 그냥 이거는 사실 2번이랑 3번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현재형 자체는 안 된다로 묶어주시면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어미, 특정 연결어미가 있는데 형용사가 안 되고 동사는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의도나 목적이나 진행이 안 돼요.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명령형과 청유형과 다를 게 없죠. 상태를 어떻게 의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예, 요런 차이점, 그게 세 가지가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품사 관련된 거는 거의 다 했는데요. 자, 아마 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쉽지는 않으셨을 거고 상당히 한 번 봐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랑 했던 부분 중에서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영상 한 번 더 보시고요. 진짜 모르시겠으면 저한테도 직접 질문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추워? 지환이 추워? 혹시? 좀 올려줘? 너도 추워? 왜 말을 안 하지? 아무도 말 안 하시지? 친구 괜찮아? 조금 올렸어요. 자, 다시 이제 요거 잠깐 집어넣고 본교재로 돌아올게요. 본교재. 자, 7페이지 볼게요. 7페이지가 아니라 5페이지 볼게요. 5페이지. 우리가 저번 주에는 시를 했었죠. 그쵸? 이번엔 뭘 할 거냐? 소설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문법 비중이 좀 높아서 소설 개념하고 바로 비문학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설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요렇게도 불린다고 했었어요. 서사 갈래로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땐 이렇게 나온다 했었어요. 그쵸? 뭐라고? 이야기를 서술한다 라는 기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걸 서사갈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마 오해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소설의 3요소라고 한다면은 보통 뭐라고 해요? 그래요. 그게 보통이에요. 그게 보통이에요. 자, 근데 정확히 말하면요, 소설의 3요소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인물 사건 배경은 소설 구성의 3요소예요.
그래서 소설의 3요소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나와 있죠. 주제, 구성, 문체로 나와 있어요. 문체. 뭐 주제가 뭐 이런 게 각각에 대한 정의가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체 같은 경우는 뭐 작가 개개인마다 나타나는 그 일종의 문장의 특징 같은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나눠주셔야 돼요. 구성에서의 3요소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인물, 사건, 배경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말으셔야 돼요. 소설의 3요소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을 거야. 소설의 3요소라고 하면은.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구성, 6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구성의 뭐 유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평면적 구성, 입체적 구성. 자, 요거 뭔지 아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평면적 구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순차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한 이야기가. 입체적 구성은 반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뭐가 있었냐면 또 액자 구성 피카레스크도 있는데 그거는 뒷부분에 또 나올 거니까 안 나오네? 그건 제가 얘기를 해줘야겠네요. 얘기를 좀 해드려야겠다. 자, 요건 별도로 적어주셔야 돼요. 별도로. 자, 우리가 소설의 구성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자, 요거 액자식 구성이라는 친구입니다. 액자식 구성 뭔지 아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액자처럼 생겼어요. 소설에 물론 제가 미리 주의를 드리자면 저는 그림을 졸라 못 그립니다. 그래서 애지간하면 그림을 안 그릴 거예요. 알고 계세요? 저는 미술수행평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빵점이었어요. 지필로 승부 봤습니다. 암튼 간에 네, 그림 졸라 못 그린다. 그냥 감안해라. 자, 액자가 대충 이렇게 생각해서 쳐봅시다. 제가 그래서 수학 선생님은 못했어요. 함수를 못 그려서, 도형을 못 그려서. 제가 옛날에 수학 강사를 1년 정도 했었습니다. 완전 옛날에. 네, 그림을 못 그리겠어서 못하겠어요. 포기했습니다. 네. 아무튼 자, 액자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 바깥의 부분에 해당되는 게 있고 안쪽에 안쪽에 해당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깥의 이야기라고 해서 외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안쪽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내화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줄게요. 자, 일단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카페를 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친구가 카페를 어떤 자기랑 겁나 친한 친구랑 갔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카페에 이렇게 딱 앉았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항상 자주 나온 전 남친 아니면 현재 썸이 있는지 없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전 남친 얘기를 한다. 좀 그렇지만 전 남친 얘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대화를 하는 그 현재 상황 자체는 외화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화 부분에 뭐가 나오는 거야?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전 남친 썰. 그러니까 요때 당시의 시점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카페에서 전 남친 썰을 이렇게 딱 푸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 카페에서 대화하고 있는 상황 자체는 외화인데 전 남친 썰 과거니까 과거로 쭉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 과거로 돌아간 시점, 그러니까 그 상황, 그 대화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내화예요. 이해됐어요? 됐어?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 친구랑 술집을 갔는데 내가 옛날에 17대1로 싸운 썰 푼다 말고 있잖아. 그 썰이 이제 그 당시 막
내가 그 17대 1 중에서 내가 17이었는데 개발렸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외화와 내화의 차이점입니다. 이해됐어요, 이거?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소설의 그 구성 중에서도요, 이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순행적 구성, 그 다음에 역순행적 구성 들어보신 적 있죠? 순행적 구성은 뭐예요? 말 그대로 시간 순서대로, 그죠? 역순행적 구성은요,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액자식 구성도 뭐랑도 연결시킬 수 있냐? 역순행적 구성이랑도 연결시킬 수는 있어요. 그쵸? 왜요? 여기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보통은 대화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내화라고 했었고, 내화는 그거보다 과거의 상황이라 했어요. 그럼 이렇게 봐도 여기 얘기하다가 썰을 푼다는 그 부분이 과거니까 얘도 역순행적 구성 연결이 가능하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우 괜찮아? 지우 맞지? 물론 액자식 구성이라고 했을 때 항상 얘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뭐 요런 것도 있긴 해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환문구조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보죠? 쉽게 얘기해서 환문구조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현실에서 꿈의 세계로 넘어가요. 그러다 나중에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을 안 배우시면 이게 뭔지는 모를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자. 현실, 꿈 두 가지로만 보면요, 그럼 현실은 뭐가 되는 거야? 바깥 세계예요. 바깥 이야기예요. 그리고 꿈속에서의 내용은 내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문구조도 일종의 액자식 구성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언젠간 배우실 건데, 그 구운몽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나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운몽이라는 친구가 걔가 천상계의 인물이거든요. 천상인물. 그러니까 일종의 뭐 신선 비스무리한 거예요. 뭐 원래 실제로 얘기하면 약간 거기서 약간 뭐 불도의 제자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얘가 선녀들이랑 놀다가 들켰어. 야, 그 스님 새끼가, 야, 스님이 그렇게 여자들이랑 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스승이 빡쳐가지고 쟤를 꿈을 꾸게 만들어봐요. 근데 꿈에서 뭘 하냐면은, 이 꿈속에서 그 동자 스님이었던 애가 막 벼슬 같은 것도 하고, 막 나라에서 공도 세우고, 막 부인이 한 8명 정도 돼. 꿈에서 그런 걸 이룰 수 있게 해줬어. 근데 결론적으로 뭐야? 그건 어쨌든 뭐야? 이룰 수 없는 거잖아. 그쵸? 나중에 그래서 꿈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면은,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친구가 꿈에서 차은우랑 데이트하는 꿈 꿨어. 일단 신나죠. 개 신나죠. 자, 그러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제 집에 딱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침대야. 깬 거야. 그럼 어떤 거 느껴요? 현타 오죠? 뭐라고요? 하여튼 뭐 다 잘못 들은 건데, 씨발 꿈 그거 아니죠? 맞긴 맞아요. 씨발 꿈 맞아요. 그쵸. 꿈에서 현실로 그렇지. 좋은 장면들이 꿈에 있었는데 갑자기 씨발 꿈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걸 기반으로 봤을 때 얘도 꿈속 세계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현실의 이야기, 이 안에 꿈속의 이야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액자식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얘기해 줘야 되냐? 아직 2개가 남았어요.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옴니버스식 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피카레스크는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공통점은 일종의 시리즈물입니다. 연속돼요. 이야기가 1편도 있고 2편도 있고 3편도 있어요. 네, 연속돼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는 말 그대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이언맨 1, 2, 3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주제, 같은 주인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얘는 그렇지 않겠죠? 어떤 얘기냐면요. 옴니버스식 구성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주인공이에요. 다른 주인공이고, 그리고 다른 주제로 시리즈가 이어나갑니다. 다만 다른 게 뭐냐면은 뭐는 공유하냐면은 얘는 세계관은 공유를 하는데 다른 주인공이나 다른 주제가 나오는 경우예요. 그냥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마블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이언맨 1, 2, 3는 이건 뭐야?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이어지니까, 맞죠? 근데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도 있고 토르도 있고 블랙팬서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막 영웅물이 많잖아요. 얘네들은 각각 같은 내용인가요? 같은 주인공인가요? 아니죠. 근데 다만 세계관이 공유되죠. 각 얘네가 이렇게 겹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맞죠? 그런 구성들을 우리가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 때 배울 수도 있는 작품들 중에 하나가 옴니버스식 구성도 있어요. 아마 2학기 교과서를 안 받으셨겠지만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아직 들어본 적 없죠? 없죠, 아직. 네. 세 분 중에 한 명이 거기에 해당하는 범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학교 어디였죠, 친구? 방교였네? 친구는 어디였죠? 친구도 방교였네? 친구 동산이라고 했죠? 응. 제가 이거 싶은 거는 요런 구성이지만 세계관은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옴니버스식 구성이라는 거예요. 요건 따로따로 다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적으세요. 천천히. 그때 클리닉 때 질문했던 그 소설 얘기가 너였죠? 맞죠? 그 막 시점 너 맞죠?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막 3인칭 관찰자 그거 있었어요.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인물 제시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는 직접 제시가 있고요, 간접 제시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 제시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특성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환이는 착하다, 이거예요. 성격을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제시를 다른 말로 말하기라고도 합니다. 말하기. 말 그대로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누구누구는 착하다. 이런 게 직접 제시예요. 그러면 간접 제시라는 건 뭘까?
대놓고 착하단 말을 못 쓰겠죠. 그럼 뭘 위주로 보여주냐? 얘는 행동을 통해 성격을 알 수 있게끔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우가 매주 일요일마다 봉사활동을 하러 간다고 해봐요. 그걸 이제 소설의 서술자가 지우는 매주 일요일마다 봉사활동을 갑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뭐를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야? 착하다라는 부분을 제시하는 거예요. 착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동을 통해 그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 제시는 우리가 다른 말로 얘는 뭐라고 하냐면요. 요렇게도 얘기합니다. 보여주기라고도 합니다. 보여주기. 이건 추후에 나올 극갈래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근데 소설도 이렇게 이제 나눠지긴 하지만 보통은 직접 제시가 조금 더 주가 되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극갈래로 만약에 넘어간다고 했을 때, 자, 극갈래에서는 서술자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헷갈릴 만한 배역은 있을 수 있지. 해설자 같은 경우. 근데 해설자는 서술자가 아닙니다. 해설자도 결국 뭐냐면 등장인물입니다. 자, 우리가 극갈래 같은 경우는 얘랑 소설과 다르게 얘는 뭐가 좀 더 많냐면 우리가 추후에 또 할 거지만 간접 제시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극갈래는 정의를 할 때 이렇습니다. 자, 등장인물의 대사와 지시문으로만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 때문이에요. 대사는 우리가 말하는 포인트고 지시문은 행동을 요구하는 포인트거든요. 말 그대로 공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놓고 착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행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간접 제시가 조금 더 많고요. 소설 같은 경우는 직접 제시가 조금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있죠. 서술자의 개입 없이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 등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이 간접 제시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물의 유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역할에 따라 주동, 반동이면 말 그대로 뭐예요? 주인공이죠. 반동은 반대로 빌런이겠죠? 그쵸? 자, 이번에도 여기에 안 나와 있는 얘기를 한 번 더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시대적 배경으로만 먼저 해볼까요? 뭘로 나눠질까? 어떤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그 이전은 고전, 그 이후는 현대.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뭐냐면,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제강점기 이전을 고전소설이라고 하고요, 일제강점기 이후를 현대소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둘은요, 명확한 특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인물 유형을 좀 나눠서 볼 거예요. 자, 고전소설의 인물형은요, 다 썼니? 전형적 인물이고요. 얘는 전형적 인물이고, 그 다음에 현대소설에서는 개성적 인물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평면적인 인물이면서도 현대소설에서는 입체적 인물입니다. 인물 유형을 말씀드리는 김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전형적 인물이 뭐냐면 거기 한번 볼게요. 6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회계층이나 직업, 특정 세대를 대표하는 특성을 지닌 인물. 자, 혹시 고전소설 접해보신 적 좀 있어요? 그 주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도면 뭐 우투리? 아기장수 우투리인가요? 지금 뭐가 나오지? 기억 나시나요? 뭐 주몽? 서동요? 자, 기억이 안 나시죠? 어쨌든 얘는요, 전형적 인물은 어떤 특정 대표를 그러니까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얘는요, 보통 고전소설에서 주인공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어떤 경우가 있냐? 뭐 사대부를 대표하는 인물, 그러니까 선비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 대표하는 인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왕을 대표하는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보통 왕으로, 그러니까 고전소설에서 왕으로 나온다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로 많이 나오냐면은 무능한 이미지로 많이 나오죠. 그죠? 보통 영웅이 다 해먹고 영웅이 힘든 거 이런 거 다 해먹고 왕은 가만히 있다가 나 살려줘 하다가 살려줬잖아요. 그죠? 그런 게 전형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형적 인물. 그럼 반대로 개성적 인물이라는 건 뭘까요? 그런 거 대표하지 않아요. 성격이 다양한 거예요. 개인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특정 부류나 계층의 보편적 성격을 갖지 않고 개인으로서의 독자적 성격을 지닌 인물이다. 이게 현대소설에서는 다 각각 개성적 인물이죠. 각각 신문 출신이 누군지 몰라. 자, 근데 하나 더 보시면요. 자, 요것도 있습니다. 평면적, 입체적. 요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성격 변화를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성격 변화. 자, 평면적 인물은 성격 변화가 없습니다. 입체적은 반대로 성격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전소설에서 착한 역을 맡은 애는 끝까지 착해요. 나쁜 역을 맡은 애는 보통 끝까지 나쁩니다. 고전소설에서는 그래요. 한 번 악역이면 끝까지 악역이에요. 착하면 한 번 끝까지 착하고요. 그럼 입체적이라는 건 뭘까요? 그 반대겠죠. 이런 거야. 초반에는 악당으로 나오는데, 빌런으로 나오는데 알고 보니 내 여자친구의 아버지야. 오씨. 이걸 이제 서로 몰랐던 거지. 몰라서 졸라 싸우다가 내 여자친구 아버지래. 그럼 이제 아버지 뭐가 되는 거야? 우리 편 되는 거야. 아니면 뭐야, 원래 자기 편이었는데 막 어떤 뭐 비밀 때문에 나중에 통수를 쳐버려. 배신을 때려. 그런 게 이제 성격이 변한다는 의미죠. 그게 입체적 인물이에요. 그게 이제 보통 고전소설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현대소설에는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 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자, 7페이지 보시면요. 갈등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의 차이는 아실 겁니다. 그쵸? 내적 갈등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거죠. 내면 갈등이라도 합니다. 외적 갈등은 뭐야? 다른 누군가와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첫 번째 거기에 인물과 인물의 갈등.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갈등일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인물과 사회 갈등도 있습니다. 인물과 사회 갈등은 어떤 경우냐면요. 자, 예를 들면은, 자, 사회가 막 이렇게 독재 정권이야. 독재 정권이야. 근데 여기서의 주인공은 뭘 얻고 싶냐? 자유를 얻고 싶어서 저항을 해요. 그럼 이거 자체가 독재 정권이라는 사회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바로 사회 간의 갈등. 나 개인과 사회 간의 갈등. 이해됐어요?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뭐 인간과 자연의 갈등인데 뭐 이거는 뭐 크게 뭐 그럴 건 없고요. 자, 요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개인과 운명의 갈등도 있습니다. 운명이 뭔지 아세요? 운명? 운명.
일종의 뭐예요? 정해진 삶이죠. 그죠? 자, 우리 운명이라는 말 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그 문학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 운명 중에 하나가요. 역마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마살 혹시 뭔지 아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아세요? 처음 들어요. 역마살이라는 게 뭐냐면은 계속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만 있으면 안 돼. 자꾸 돌아다녀야 돼.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여기 막 와리가리 쳐야 돼. 근데 자, 내가 원래 저런 운명을 타고난 애인데 이거를 내가 거부하고 계속 집에만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괜히 이유 없이 아파.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이런 게 이제 운명과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정해진 삶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생기는 어떤 고난과 시련 같은 거. 그걸 우리가 운명과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가정입니다. 친구가 프로게이머를 해야 되는 운명이야. 게임을 졸라 좋아해요? 근데? 졸라 좋아해가지고 프로게이머를 할 운명이야. 근데 이제 내가 그 운명대로 안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자꾸 공부도 안 돼. 뭔가 게임도 재미가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시점 부분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1인칭을 기준으로 동그라미 쳐주시고 3인칭 전지적 같이 묶어주세요. 자, 이 둘의 차이는 뭡니까? 이 둘의 차이. 자, 1인칭은 말 그대로 뭐야? 여러분들 게임을 좀 좋아하실 거니까 1인칭은 뭐예요? 내 시점으로밖에 안 보이죠.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 시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서술자를 기점으로 했을 때 이 서술자가 이야기 내에 있는 경우, 한마디로 다른 말로 등장인물인 경우, 그럴 때는 우리가 1인칭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보통 요거를 일반적으로 구분하실 때 나가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한다고 그때 했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걸 우리가 1인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묶어준 거 있잖아요. 3인칭과 전지적 작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 이 이야기 밖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등장인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지적 작가랑 3인칭 관찰자라는 말이 있었어요. 전지적이라는 얘기는 뭘까? 전지라는 게 뭐냐면 전지전능하다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얘는 서술자가 신이야. 얘는 그냥 말 그대로 관찰만 하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했죠? 등장인물의 그쵸? 등장인물의 내면이나 행동을 다 알아요.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등장인물이 무슨 생각하는지 전지적 작가 시험은 다 알아요. 이해됐어요? 전지전능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전지전능이 신이니까.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있어요? 교회 손? 없어요? 뭐 어떤 종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 진짜 빨리 얘기해. 큰일 나. 내가 예를 들어주는 게 쉽지가 않아. 괜찮아요? 없어요? 친구 없어요? 없어요? 넌 너를 믿니? 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가끔 이러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가끔 목사님들이 설명할 때 이러는. 우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옆에 이러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다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녔거든요. 지금은 안 다닙니다. 지금 저도 저를 뵈서 아무튼 자, 그런데 얘는 신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친구들의 모든 생각을 다 압니다. 시인이기 때문에. 그에 반해 3인칭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는요. 어떤 거냐? 말 그대로 관찰만 하기 때문에 얘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성격을 알 권한이 없어. 그럼 얘는 뭐만 이루어지냐면은 얘는 그냥 단순히 행동만 묘사합니다. 행동만 묘사해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1인칭 주인공과 관찰자는 그래도 좀 구분하기 쉬우실 텐데 3인칭 관찰자랑 전직 작가 시점은 아마 조금 구분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 한번 말씀드렸어요. 소설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딜 보실 거냐면은 109페이지 한번 봅시다. 109페이지. 오늘도 또 오버해서 끝나겠네요.